안녕하세요. 강근철입니다. 지난 시간 선사시대의 내용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국가의 형성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국가라고 하면은 모두 아시겠지만은 고조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단군 황금이 건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이후에도 몇 번 등장하겠지만은 삼국유사란 책과 제왕운기란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고요. 우리 고조선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단군 신화죠.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죠. 홍익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웅이 그 곰과 호랑이 얘기 나오면서 단군을 낳아가지고 아사달의 도읍 정하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하다 보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쌤 이거 경쟁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호랑이는 육식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쑥과 마늘을 못 먹는데 곰은 그나마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호랑이는 처음부터 아예 이 싸움을 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동물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단군 신화 내용 전체가 거짓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군 신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당시 사람들에게서 봤을 때는 아마 좀 더 발달된 문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청동기가 보급되기 이전에 한반도 북부 지방에서 그다음에 청동기를 사용하는 문명이 이동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거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환웅이 올 때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풍백, 우사, 운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단 홍익인간 이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왔었고요. 환웅과 웅녀의 결합을 통해서는 어떤 부족 간의 결합을 들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 할 때 보면은 아마 부족들이 각자가 숭상하는 그 동물 대상이 달랐겠죠. 그 중에 아마 호랑이를 숭상하는 민족과는 부족과는 결합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는 융화가 자연스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단군 신화 이야기의 환웅과 웅녀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군 왕검이란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죠? 단자, 박달나무 단자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군은 말 그대로 그 정치적인 지도자, 군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때 당시는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정치적인 우두머리 역할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나. 즉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군이 만든 조선은 이후에 위만조선으로 위만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중국의 진나라와 한나라 교체기에 중국 쪽에서 온 유이민 중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고조선에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진한 교체기에 중국 쪽에서 위만이 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위만이 중국인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위만이 이어나간 조선이란 나라, 위만조선은 중국의 어떤 변방 국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이죠. 왜냐하면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 땅으로 넘어올 때 당시에 복장이 상투와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옷들이죠. 그 다음에 국호 역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조선이라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굳이 국호를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은 같은 민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국호도 조선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중국식 국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뭐 역사 공부 조금씩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국에 등장하는 국가들의 명칭은 한자로 전부 다 한 글자씩이에요. 진, 한, 원, 명, 청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다. 이것은 분명 중국인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위만은 조선인이었다, 고조선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던 시대죠. 그래서 농업이나 수공업, 상업, 무역 등이 골고루 발달했었고요. 그다음 주변에 비해서 이제 철기 문화가 일찍 보급되었기 때문에 정복 활동도 좀 활발히 했었죠. 그래서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더 넓혀서 아주 광대한 영토를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데요. 당시에 이 남쪽에 진, 그다음에 그 중국 쪽에 한나라 이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었는데 이 전성기 시절을 아주 크게 보냈었죠. 경제적 전성기를 아주 보냈었죠. 하지만은 이 경제적 성장, 경제적 이 중개 무역으로 인해서 멸망을 좀 앞당기기도 합니다. 중개 무역 때문에 그 중국의 한나라와 대립을 했다고 하고요. 이 한과의 대립 때문에 한 무제가 침략을 했었죠.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했고요. 이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이 한반도 땅에는 한나라가 한 군현을 설치하죠. 네 개의 한 군현을 설치하는데요.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이렇게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하는데 이후에 나머지 군현들은 없어지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낭랑이죠. 낭랑. 그래서 이 군현들의 이름까지는 우리 3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군현을 설치했었다, 4개 정도 설치했다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조선의 영역은 일단 요령 지방에서 성장해서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까지도 확대되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 고조선에 우리가 그 고조선의 어떤 영역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출토되는 유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뭐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거친 무늬 거울 등이 분포하는 지역을 딱 찾아보고 이 정도가 아마 고조선의 세력권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고조선 사회에서는 팔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팔조법은 현재는 3개의 조항만 전해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팔조법 전해지는 3개의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종으로 삼으며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현재 이렇게 3개의 조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은 일단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만큼 생명을 중시한다는 거겠죠. 그다음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몸이 다쳐서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일을 못하니까 그 일을 못하는 만큼 곡식으로 갚아라. 이게 뭡니까? 그렇죠. 노동력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다음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종으로 삼는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일반인이 있고 또 그 종, 노비가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계급이 분화되는 사회였다는 것이고요.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이 말은 내 돈을 너에게 준다. 사과의 뜻으로, 용서를 구하는 뜻으로. 그 말은 그렇죠.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팔조법은 한 9년 설치 이후에 60여 개 조로 법조항이 증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조선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고조선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은 뭐 고대 국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연맹왕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위쪽부터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부여는 오늘날 우리 만주벌판을 얘기하는 그쪽 지방, 그러니까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그 장춘이나 길림성 지방, 그쪽 지방이죠. 경제는 반농 반목, 그래서 농사와 목축을 반반 정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부여지방의 특산물은 말, 주옥, 모피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형태는 그 오부족 연맹체였다고 하죠.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부르는 그 관직이 있었고요. 그 위에 왕과 함께 국가를 운영해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부여에 등장하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입니다. 관직의 이름인데요. 가축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축의 이름에서 따왔다 하는 걸 통해서 아마 목축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각자 뭐 신하이긴 하지만은 각 부족의 부족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이 독자적인 세력 기반, 사출도라고 합니다. 이 사출도 안에서는 각 부족장이 최고의 권력자죠. 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천 행사로는 부여에는 그 12월에 사냥과 수렵을 한다고 하는 영고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풍속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순장은 그 권력이 많거나 통치자 뭐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신하라든가 그다음에 아내 등을 함께 묻는 그런 형태의 풍속을 순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법은 일책 12법, 그죠? 피해를 입었을 때는 12배로 갚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다는 게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그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세운 나라죠. 압록강 유역에 위치했다고 하고요. 경제는 좀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경제는 약탈 경제입니다.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남의 물건 빼앗고, 그죠? 굴복시키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해 나갔다고 하고요. 때문에 특산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정치 형태는 그 귀족층들이 대가라는 그 군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나중에 이후에 이제 제가회의라는 걸 통해서 이 귀족들의 회의 체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고구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연맹왕국 단계의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라서 구체적인 정치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그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10월 달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맹. 대표적인 풍습으로는 서옥제라고 하죠. 대릴사위 제도입니다. 서옥제. 그래서 오늘날은 물론 지금 21세기에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따로 독립을 하는데 이 바로 앞에 시대만 하더라도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서옥제, 대릴사유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이게 고구려의 대표적인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고구려에서 동쪽 편으로 가면은 옥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옥저. 옥저는 오늘날의 그 함흥평야 일대 지역인데요. 토지가 비옥하고요. 바다와도 인접해 있어서 해산물도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와 그다음에 이 고기잡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갔다고 하고요. 옥저의 그 제천 행사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역시나 이 옥저도 연맹왕국 단계였기 때문에 뭐 군장이 읍군, 뭐 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만 전해지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풍습으로는 그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며느리제는 어렸을 적 그 혼인을 약조하고 아예 그 딸을 남편 집에 데려와서 키우는 겁니다. 결혼 정령이까지 키워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 민며느리제. 그러니까 대릴사유제요. 완전 반대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옥조에는 그 골장제라고도 하고요. 세골장이라고도 하는 이 가족 공동묘를 만들어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국가는
그 옥저의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예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이 동예는 오늘날 원산만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역시나 옥주와 마찬가지로 토지도 비옥하고 그다음에 해산물도 굉장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특산물로는 우리 교과서에는 단궁, 그다음에 과하마, 반어피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단궁은 활이고요. 과하마는 그 키가 작은 말이죠. 셔다리 말. 그다음에 반어피는 그 바다 표범의 가죽입니다. 가죽.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동해 지방의 특산물이었다. 제철 행사 기록은 있습니다. 무천이라고 하는 제철 행사를 지냈다고 하고요. 역시 옥저와 마찬가지로 읍군, 삼로 이런 군장들이 다스렸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풍속은 동해 같은 경우는 그 족외혼이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족외혼. 그래서 부족 이외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책화라고 하는 풍속이 전해지는데요. 이 책화가 뭐냐면 그 시족 간의 경계를 침범할 시에는 변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풍속이죠. 즉 아직까지 뭐 하나의 어떤 통일된 국가의 형태가 아니고 각자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고 느슨하게 연맹 단계를 느슨하게 이어진 어떤 연합, 연맹, 부족 간의 모임 이 정도 단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화를 통해서. 그다음 좀 더 남부 지방으로 내려오면은 삼한 지방이 있습니다. 삼한은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세 국가를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는데요. 한강이 남에 위치하고 있죠. 간단히 위치를 말씀드리자면은 마한은 오늘날의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지방이고요. 변한은 김해와 마산 쪽이고요. 진한은 대구와 경주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한 같은 경우는 54개국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마한에 목지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목지국이 항상 삼한의 대표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변한 같은 경우는 위치상 보면은 훗날 가야로 성장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변한 같은 경우는 철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다음 진안은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고요. 훗날 신라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한 같은 경우는 벼농사가 특히 발달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벼농사 관련해서 저수지나 보를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특산물은 앞서 말씀드린 삼한 중에서도 변한의 철이 유명했었고요. 제철 행사는 뭐 수린날이나 계절제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삼한 역시도 이 고대 국가 강력한 왕권이 있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게 바로 소도라고 하는 지방이죠. 소도. 소도는 그 정치적인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는 별도로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인데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 소도에는 그 천군이 따로 별도로 다스렸다고 하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소도로 도망을 가면은 군장조차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별도의 어떤 행정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국왕의 권위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장 같은 경우는 뭐 신지, 견지, 읍차, 부례라고도 표현하는 이러한 형태의 군장들이 삼한에서도 존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급하게 빠르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고조선에서부터 이후에 이제 연맹왕국 단계의 국가들 쭉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은 별도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들은 표가 있으면은 표 하나를 딱 정리해가지고 보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워야 될 내용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국사는 그렇습니다. 이거 외워야지 생각하면은 잘 안 외워집니다. 의미 있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외운다고 생각 안 했는데도 외워지는 거죠. 최신 가요 노래들을 이거 내가 외워야지 생각하면 오히려 안 외워지고 그냥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듣고 하다 보면 뭐 지하철에서나 자동차에서나 걸어다니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가사가 머릿속에 남는 것처럼 국사 공부도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많은 내용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했는데 이 파일 끄시고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리뷰해 보신 후에 쉬는 시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